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대12TV의 대표 경제종합 시사방송 어쨌든 경제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여러분의 경제와 투자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생생한 경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경제 일부 한 주의 경제판 코너를 함께해 주실 패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서 있는 쪽에서 가장 먼 쪽부터 이동재 캐스터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동재입니다. 자, 이어서 김주영 캐스터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자, 특별 게스트로 유승현 국가철도공단 글로벌 개발처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유승현 처장님의 출연 이유는 잠시 후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쨌든 경제 제작진이 선정한 한 주의 경제판 뉴스킥 5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경제 한 주의 경제판 뉴스킥 5는 한 주간에 나온 여러 가지 경제 소식 중에 저희 제작진이 선정한 한 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위부터 5위까지 저희가 선정을 했는데요. 5위부터 1위까지 차례대로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나오고 있습니다. 5위, 4위, 3위, 1위, 2위, 1위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키워드만 일단 보면 한은 눈치게임, 4위 우리가 남이가, 3위 기차 끌려 오막살이, 2위 꽃보다 GDP, 1위 고용시계는 거꾸로 간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하나씩 차근차근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위 보여주실까요? 네, 미국과 한국 기준금리 추이 이렇게 차트로 나와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일단 한국이겠죠. 한국 이번 주에 2.5%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자,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유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텐데요. 집값, 환율 추이에 따라서 이번에 기준금리를 동결하게 됐다. 하는 총재가 그런 설명을 했는데 자세한 소식 관련해서 또 영상이 준비됐다고 하네요. 그럼 먼저 영상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늘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성장은 전망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지만 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개선세가 이어가고 있고 부동산 대책의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영향, 환율 변동성 등 금융 안정 상황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신성한 의원은 기준금리를 2.25%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수 의견을 나타내셨습니다. 기준금리 결정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무엇보다 국내 경기가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고 향후 성장 경로에도 상하방 요인이 모두 잠재해 있어 여러 리스크 요인들의 전개 상황을 좀 더 점검한 후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들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영상에서 보셨지만 우리 한국은행 총재께서 기준금리를 동결했는데 두 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부동산 문제, 그다음에 환율. 자, 자세한 내용 김주영 캐스터가 전해주실까요? 네, 제가 좀 더 설명을 덧붙여 드리자면요. 23일 어제였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을 했습니다. 7월부터 3번 연속 동결에 나선 건데요. 다음 주면 마무리될 것으로 좀 보이지만 한미 관세 협상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환율에 영향을 줬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서울 집값 급등도 이어지면서 금리를 더 내리면 시장이 과열될 수 있다라는 게 한은의 입장입니다. 정부가 지난 10월 15일에 부동산 대책을 내놨죠. 이 대책을 내놓기 이전에 10월 초 2주 동안에만 살펴봤을 때 서울의 아파트 집값이 0.5%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나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갭 투자가 이어졌다라는 분석인데요. 아무래도 정부가 이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 정책과 발을 맞춰서 그 효과를 좀 지켜보겠다라는 게 한은의 입장이고요. 이창용 한은 총재 역시나 유동성을 더 늘려서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시장에서는 다음 달 11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높게 점치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 안정 여부에 따라서 내년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는 게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부동산 시장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있는데 네. 기준금리 동결까지 영향을 미친 그런 상황인데요. 향후 추이를 좀 자세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4위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위 자세히 보여주실까요? 네.
삼성, 테슬라, AI 칩 동맹 강화. 요즘 삼성전자 주가가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또 한 가지 호재가 나온 셈이 됐습니다. 자, 머스크가 삼성 AI5 칩도 생산에 같이 협력하겠다. 이런 소식을 전했는데, 자, 자세한 내용 이동재 캐스터가 전해주실까요? 네, 삼성전자와 테슬라의 요즘 사이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테슬라의 자율주행용 AI 칩인 AI4 칩과 AI6 칩에 이어서 AI5 칩도 생산하게 됐습니다. 기존의 AI5 칩은 대만의 TSMC에서 단독 생산할 것으로 전해졌었는데요. 일론 머스크 CEO가 삼성전자와 TSMC가 함께 생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기존의 AI4를 생산하고 있고, 그리고 AI5부터는 TSMC로 전환됐다가 이후 AI6부터 다시금 삼성이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AI5 칩도 삼성전자와 협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I5 칩은 현재 설계 검토를 마치고 양산 단계에 있는데요. AI4 칩은 현재 삼성 파운드리 평택 공장에서 양산되고 있고, 가장 최신형 칩인 AI6 칩 같은 경우에는 내년 가동 예정인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팹에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아직 삼성전자의 AI5 칩이 어디서 생산될지 같은 이런 구체적인 정보 같은 경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소식이 삼성전자의 대규모 수주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확대 신호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다음 세대인 AI6 칩이 생산을 계기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부분이 흑자 전환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요. AI5 칩 생산을 계기로 흑자 전환 시기가 조금은 앞당겨질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협력 이후 AI 칩에 AI6 칩 생산을 계기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부분 이렇게 같이 담당하는 만큼 테슬라와 삼성이 장기 파트너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삼성 주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삼성전자 종가 2.38% 상승하면서 98,800원 선에서 마감됐는데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돌면서 최근 들어서 강한 모습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99,900원 선까지 오르면서 정말 10만 전자를 목전에 뒀는데요. 그동안 아픈 손가락으로 꼽히던 HBM과 파운드리 부분에서도 최근 들어 성공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점도 상승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 지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역시 그 우리 주식시장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고 있는데 계속 잘 상승해서 한국 경제를 견인하는 그런 시장, 그런 또 반도체 업종 기업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소식 잘 들었고요. 자, 2주 한 주의 경제판 뉴스킥 5 중에 3위 소식 자세히 또 보겠습니다. 네. 여당이죠, 여당. 민주당 지금 주택 공급 대책 마련에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역량 집중하겠다. 입법도 신속하게 하겠다. 어제 뭐 부랴부랴 또 여당 내에서도 이런 소식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추가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의 지금 반발이 지금 심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주택 공급 어떻게 되냐, 이런 지금 질문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분 모신 셈이 됐습니다. 자, 국가철도공단 유승현 글로벌 개발처장 나오셨는데요. 자, 유유부지, 학교 용지, 뭐 개발 일기 신도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사실 지금 가장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역세권, 도심권의 개발들을 어떻게 빨리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가 될 텐데 이 부분에 또 개발을 담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유승현 처장님을 모셨는데, 먼저 그 국가철도공단 하면은 시청자분들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으니까 국가철도공단 어떤 기업인지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먼저 해주시죠. 네, 저희 국가철도공단은 국가철도망을 건설하고 철도 시설과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04년 철도청 건설 분야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통합하여 출범한 국토교통부의 산하의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이고 지금 전국의 철도, 그 다음에 GTX, KTX를 사실을 이제 운행을 한다면은 그 개발과 시설을 이제 공단이 담당하는 거고, 운행이 이제 코레일이 담당을 하는 부분, 그렇게 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국에 많은 철도 유유부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역세권 개발도 이슈가 되고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금 유유부지를 활용해서 주택 공급을 속도를 내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개발이 될 것인지 상당히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공단 차원에서
유휴부지를 활용한 또 철도 역세권 그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공단 입장에서 좀 과정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부는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2030년까지 서울 수도권에 총 135만 호의 신규 주택을 착공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철도역과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해 1인 가구 또 청년 주택 등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최근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GTX-C 창동역과 대장 홍대선의 원종역 등 철도역과 인접 부지를 활용한 공공주택 복합 개발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철도역과 인근 부지를 활용한 신규 후보지를 활발히 검토하고 있고 차량기지 이전 부지나 금천구청역 등 역 주변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1인 청년용 공급 사업지도 추가 발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철도 역사는 사실 도심권에 있는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효성이 높을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공단의 자산 가치도 높일 수 있지만 사실은 젊은 층 입장에서는 자기 그 직장과 또 생활하는 공간과 가까운 곳에 주택이 또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이 높은데 앞서 개발한 것 중에 또 성공 사례들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네, 앵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철도 복합 개발은 국유재산의 가치를 높일 뿐만 아니라 주민 편의와 지역 발전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복합 개발에 따른 그 토지 임대료 등 수익은 모두 철도 등 국가에 재투자되는 구조로 갖고 있어서 네. 여러모로 좋은 점들이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성공 사례들을 몇 가지 좀 살펴보면 경의선의 홍대 입구역과 공동역이 굉장히 좀 우수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경의선 용산 문산 복선 전철 지화가 되면서 상부의 폐선 부지를 어떻게 할지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공단하고 서울시가 협업을 해서 경의선 숲길을 재탄생시켜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사례이고요. 숲길 중간에 홍대 입구역과 공동역을 공원 내 연계를 고려해서 계획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상권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대 입구역은 젊은 층과 K컬처를 겨냥한 쇼핑몰이나 책거리가 어우러져 있고 또 공동역 같은 경우에는 업무 호텔, 컨벤션 등 주변 상권에서 요구되는 복합시설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 외국인 고객도 대폭 증가하고 있어서 경의선 숲길은 그 서울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되고 있고 또 폐선에 활용해도 가장 좋은 선례로 남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또 몇 가지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면 저희가 이제 이런 복합 개발의 시초가 됐던 게 민자 역사입니다. 민자 역사는 1980년대부터 시작을 했던 사업들이고요. 가장 대표적인 민자 역사는 여러분께도 잘 아시겠지만 서울역하고 용산역이 네. 있습니다. 서울역하고 용산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대규모 쇼핑몰이나 아울렛 같은 것들이 운영되고 있고 네. 국내는 물론 또 해외 여행객들이 필수 방문 코스로 또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공단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수소역세권 개발 사업을 들 수 있겠습니다. 네. 수소역세권은 크게 그 두 개의 사업 구역과 네.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소역과 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수소역 복합환센터, 그리고 수소역 인근 토지를 조성해서 공공주택 지구를 공급하는 두 가지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수소역 복합환센터는 수서고속철도, 그다음에 GTX-A 노선 등 5개의 철도 노선과 버스, 택시, 주차장 등 이 환승시설이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아주 활발히 그 환승을 할 수 있도록 해놨고, 그다음에 백화점, 호텔, 병원, 오피스 등 지역 발전에 필요한 복합시설을 설치해서 국민의 편익을 극대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주택 지구에 약 2,500세대의 공공주택이 공급되어 있고 로봇 산업 특화 업무 시설도 공급되어서 지역과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수소역세권은 공단이 궁극적으로 구축고자 하는 대중교통 지향 도시개발, 즉 TOD 모범적 사례로서 국내외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지금 앞선 사례 중에 우리가 빠르게 볼 수 있는 게 이제 서울역, 용산역, 네. 그다음에 수서역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현재 구상 중인 우리가 가까운 시간 내에 볼 수 있는
개발 계획들은 어떤 게 있는지 또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개발 사업이 장기간 그 기간을 갖고 네.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국의 많은 개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 뭐 지금 개통을 앞두고 있는 것보다도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공단에 관심을 갖고 여러 목적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오송역 복합 환승센터 같은 경우에 오송역은 이제 국토의 중심에 있고 네. 그다음에 호남고속철도와 경부고속철도의 분기역으로서 철도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또 세종청사 가려면 또 거쳐야 가는 곳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많은 그 관과 관련된 이용객들도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용객이 그렇게 꾸준히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주차장이라든지 복합개발시설 같은 편의시설들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 공단뿐만 아니라 관련 지자체인 충청북도, 청주시와 공동으로 오송역 중심의 종합개발 계획을 현재 수립을 하고 있고요. 네. 인근의 어떤 주변지와 철도역의 복합개발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지역과 함께 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개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두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도인천역 복합개발 같은 경우 네. 경인선 도인천역이 과거 민자 역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가 2009년도에 경기가 안 좋을 때 이제 쇼핑몰 같은 것들이 폐업이 됐고 이후에 네. 이제 장기 방치되다 보니까 지역의 안전 문제나 민원 등이 계속해서 발생을 했던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국토부와 함께 철거 및 복합 개발을 동시에 조속히 추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을 했고 작년 10월에 민간 제한 공모를 완료했고요. 네. 그리고 금년 11월에 약 1만 5천 제곱미터 부지를 대상으로 사업 주관자 공모 그리고 또 이후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춘천역세권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춘천역세권은 현재 이제 춘천 속초의 고속화철도 사업의 개통을 고려해서 네. 춘천역과 인근 부지 약 42만 제곱미터를 역세권 개발 사업으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공동주택하고 상업업무 복합환센터가 함께 들어가는데요. 현재 이제 예배 타당성 조사 마지막 단계에 있고 앞서 소개한 수서역세권처럼 TOD에 굉장히 좋은 사례로서 지금 춘천역세권은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권 경제 거점 형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토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구상 중인 개발 계획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공단은 GTX도 지금 담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GTX 같은 경우는 뭐 서울에서 경기권에 젊은 층들이 많이 이제 출퇴근하는 그런 공간이 될 텐데 이와 관련된 또 개발 계획, 또 민간과 또 함께 구상 중인 내용들이 있으면 또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GTX A의 개통에 따라서 이 수도권이라는 거대 메가시티에서 네. 철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재조명받는 네.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GTX는 이 거리라는 물리적 한계를 그 속도와 시간으로 극복하는 네. 효과가 있어서 향후 수도권 및 대규모 신도시 개발에 매우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계획된 GTX와 관련된 대규모 택지 지구는 고양 창릉 지구와 남양주 왕숙 등으로 알려져 있고 또 향후 다른 도시개발 지구와 재개발 지구들도 GTX 등 철도를 중심으로 활발히 개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 현재 여러 가지 추진 검토 중인 GTX 연장 사업과 추가 노선에 대해서도 주택 공급 정책에 아마 이게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운영하지 않은 그 폐선을 이제 공원으로 바꿔가지고 한 게 이제 경의선 노선이 될 텐데 그런 것들이 그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방에도 많이 성공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들도 잠깐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철도 폐선의 경우에는 이게 그 자칫 방치될 경우에 네. 지역의 흉물이 될 수 있고 네. 흉물이 되느냐 관광자원이 되느냐 이게 상당히 기로점에 쓴 거를 많이 네. 이제 좋은 자원으로 바꾸신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또 이거를 또 관리하는데도 비용이 또 상당히 또 지속적으로 많이 또 소요가 되고 네.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쓸모를 다해서 사실은 뭐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있는 이 폐철도 부지를 활용해서
성공적인 지역 관광 사업으로 자리매김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네. 바로 이제 해운대 블루라인 파크와 강촌 레일파크가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네. 뭐 간단하게 하나씩 소개를 시켜드리면 해운대 블루라인 파크는 그 동해남부선 복선전철이 새롭게 건설되면서 기존의 이제 그 구간이 폐철도 부지가 되었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부산 해운대에서 미포, 청사포, 송정간 약 4.8km 구간을 폐철도 구간을 관광유원지로 개발한 사업이고요. 네. 해변 그 절경을 바라보면서 운행하는 해변 열차, 뭐 그다음 스카이캡슬, 뭐 그리고 부산시가 같이 함께 저희가 조성한 그 그린 레일웨이와 또 해변 전망대 이런 것들이 이제 어우러져서 부산의 관광 명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 개장 이후에 누적 이용객이 약 1,000만 명을 돌파했고요. 외국인 방문객 비율도 48%에 달하는 것으로 지역 경제에도 굉장히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강촌 레일파크 같은 경우에는 2010년 경춘선 그 복선저철 개통으로 발생한 폐철도 부지를 개발한 사례입니다. 네. 2012년부터 레일바이크로 운영 중에 있는데요. 그 북한강에 수려한 그 관광 자원을 저희들이 그 열차를 그 레일바이크를 타면서 감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꾸준한 이용객이 있어서 레일바이크 개발 사례 상당한 모범 사례로 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개발 내용들 설명을 해주셨는데 당장 올해 또는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공단의 개발 프로젝트는 어떤 게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수서역세권이 곧 착공이 되면은 네. 그 인근 지구에 지금 이제 토지 공급이 이제 마무리돼서 2026년도에는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일단 공공주택 지구에는 입주되어 있는 주택 세대들과 그 다음에 주로 지금 대부분 업무지구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 공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준공 이후에 건설이 되고 하면은 네. 수서역세권 지구는 교통과 네. 또 도시개발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또 동남권의 교통 요충지로서 아마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게 뭐 도심권하고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높을 것 같습니다. 잘 좀 개발해 주셔서 이 주택 공급 난도 좀 해결하는데 기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해외 개발 사례 같은 거 준비하고 계시면 짧게 좀 말씀해 주시죠. 네네. 공단은 그 국내 사업뿐만 아니라 해외 철도 건설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베트남 고속철도라든지 자카르타 MRT 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TOD 사업을 포함해서 함께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이 기본 컨셉을 잡고 뭐 ODA라든지 그다음에 대기업과 해외 인프라 펀드 차관 등을 활용해서 단계별 전략을 세워서 이 해외 진출에 추진할 예정에 있고요. 또 몽골, 카자흐스탄 등 그 철도 건설을 희망하는 그 개발도상국에도 확대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이 치열한 해외 철도 건설 시장에서 이런 국내의 다양한 철도 복합 개발 경험을 이렇게 접목시킨다고 하면은 더 많은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자, 옆에서 우리 김지영 캐스터, 이동재 캐스터 관심 있게 들으셨는데 젊은 층들에게 사실 역세권 개발은 굉장히 관심이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우리 김지영 캐스터부터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좀 더 네. 생기지 않을까 그런 꿈을 한번 꿔볼 네.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앞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경의선 숲길 네. 저도 종종 가봤는데 네. 너무 좋더라고요. 좋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조성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네. 생각을 했습니다. 네. 우리 이동재 캐스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도 이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자차를 소유하지 못한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주택을 구할 때 특히나 이 역세권이라는 메리트를 신경을 많이 쓰는데 네. 제 주변에서도 그 네. 역세권 청년주택, 지금 이제 청년 안심주택이죠. 네. 청년 안심주택에 대한 선호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철도 유후지를 이용해서 GTX 주변의 주택 공급이라든지 관광 활성화가 된다면 저를 포함해서 많은 제 또래 청년들이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볼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게 젊은 층들의 기대감이 높으니까 우리 유 처장님께서 잘 좀 개발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소식 전해드리고요. 한 주의 경제판 뉴스킥 5. 자, 2위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위 내용, 나왔습니다. IMF가 한국 1인당 GDP
세계단 하락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대만이 한국을 추월할 걸로 예상되는데요. 최근 한국이 1인당 GDP가 상당히 오르면서 등수가 많이 올라갔다고 조화를 했는데 이제 다시 또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이동재 캐스터 이 내용 어떤지 좀 전해 주시죠. 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 총생산 GDP가 대만에 22년 만에 역전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IMF는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서요, 우리나라의 올해 1인당 GDP가 지난해보다 0.8% 감소한 35,962달러로 예측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세계 34위에서 올해 37위로 3단계 내려앉게 되는 건데요. 반면 작년 38위를 기록한 대만은 1인당 GDP가 11.1%나 증가하면서 38위에서 35위로 순위의 상승이 예상되고 우리와 역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와 대만의 정반대 흐름은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의 1인당 GDP는 내년 38위로 하락한 뒤 2028년엔 4만 달러 돌파해 또 불구하고 세계 순위는 40위로 계속 내려앉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대만은 내년에 4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31위까지 순위가 치솟고요. 2030년에는 5만 달러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TSMC를 중심으로 AI와 반도체 산업 관련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경제 성장률이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한국과 대만의 경제의 명운을 갈랐다고도 평가했습니다. 대만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0%로 내년부터 적용되는 우리나라의 최고세율인 25%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고요.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7.5%포인트까지 격차가 남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정부와 기업 양쪽 모두가 노력해서 한국이 잠재 성장률 1%의 이 저성장에서 탈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보입니다. 네, 잘 전해드렸고요. IMF의 전망이 틀리도록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한국 경제에 더 성장을 시키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한주 경제파 뉴스킥 5 1위 소식 보겠습니다. 자, 곧 4,000피 간다지만 겨울보다 먼저 닥친 희망퇴직 한파. 자, 우리 주식시장 가지 않은 길 최고의 상승률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좋아지고 있고 기업 환경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직장인들 퇴직자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좀 암울한 소식일 수도 있는데 이 소식 김지영 캐스터가 좀 전해주실까요? 네, 오늘 마지막 소식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도 국내 증시 연고점을 경신해냈습니다. 코스피가 이제는 정말 4,000피를 눈앞에 둔 상황인데요. 그야말로 불장이 이어지고 있는 시장인데 고용시장은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희망퇴직에 나서고 있다라는 소식들 전해졌는데요. 대표적으로 LG화학, LG전자, LG디스플레이 또 현대제철 업종을 가리지 않고 확대되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희망퇴직하면 50대 이상의 고령자를 많이들 생각하실 것 같은데 30, 40대 젊은 층에도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또 기업 입장에서는 단순히 인력 감축이 아니라 비용 절감, 또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라는 시장의 분석입니다. 지금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고환율 등이 이어지고 있죠. 이런 대외 리스크들의 영향을 받아가고 있는 거고요. 또 국내적으로 살펴봤을 때도 지금 고연령의 이 정규직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도 대기업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에 영향받아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일부 소식을 보면은 희망퇴직이 저희 1990년생까지 해당된다 그래가지고 네. 이게 젊은 층도 예외는 아니다. 지금 이렇게 분위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또 젊은이로서 어떻게 또 보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그 고용 불안정 네. 하면은 다들 좀 많이 무서운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고령층뿐만이 아니라 젊은 층도 이 부분에 해당된다라는 거는 좀 굉장히 걱정되고 네. 우려가 섞이는 그런 지점이 아닌가 네. 싶습니다. 역시 이 소식도 우리가 전반적으로 경제 성장을 끌어올리고 기업도 성장하고 또 창업이 활성화되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서 많은 일자리들을 만드는 방법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간 모두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주의 경제판 뉴스킥 5 지금까지 저희 제작진이 선정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동재, 김주영 캐스터 그리고 국가철도공단의 유승현 글로벌 개발처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데일리 TV의 온앤오프. 자, 전세가 사라진다. 부동산 얘기인데요. 이 소식 전해드리면서 어쨌든 경제 1부 마치고 잠시 후 2부 CEO 초대석 코너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대석에는 김봉신 메타보이스 대표 모시고 여론조사 동향
현재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좋은지 해안을 좀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어디 가시지 마시고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온 앤 오프. 오늘은 사라지는 전세 시장에 대해 이야기해 봅니다. 지금 전세 시장 스위치는 오프. 한때 전세는 한국 주거의 중심이었습니다. 내 집 마련 전 잠시 머무는 자리이자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가 윈윈하는 제도였죠. 하지만 지금 그 전세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세 가지 측면으로 짚어봅니다. 첫 번째, 실거주 의무제와 세제 변화. 전세가 줄어든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정책 변화입니다. 다주택자의 실거주 의무, 양도세 중과, 임대사업자 제도 축소. 이 모든 조치가 한 방향으로 움직인 건데요. 집을 전세로 내놓을 유인이 사라졌고 세금과 규제가 임대인의 퇴장을 불러온 겁니다. 결국 남은 건 월세 전환과 전세 절벽. 정책이 공급을 줄이고 시장은 점점 위축되었습니다. 두 번째, 고금리의 여파. 전세의 근본은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유동성에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오르면서 그 구조가 깨졌습니다.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해도 이익이 안 나고 세입자는 대출이자 부담에 전세를 감당하기 어려워졌죠. 결국 전세는 수익성도 효율성도 없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시장 논리로만 보면 전세는 더 이상 유지될 이유가 없는 제도입니다. 세 번째, 전세의 종말. 전세는 사실상 한국형 신용제도였습니다. 은행 대신 개인 간의 신뢰를 담보로 한 거래였죠. 하지만 깡통 전세, 보증보험 부실, 전세 사기로 이 신뢰의 기반이 무너졌습니다. 이젠 집주인도 세입자도 서로를 믿지 않습니다. 신용이 사라진 시장에서 전세는 자연스럽게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전세는 단순한 주거 형태가 아니라 한국 경제가 신용과 신뢰를 다뤄온 방식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제도는 정책과 금리, 신뢰의 삼중 압력 속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전세 없는 시대, 과연 한국의 주거 질서는 어디로 갈게 될까요? 네, 어쨌든 경제 2부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에 결정적 변수가 되는 경제정책 변수, 이슈들을 진단해드리고요. 그다음에 AI 산업이 여론조사 업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동향 살펴드리면서 많은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그거를 해석하고 보면 되는지 그 해안과 조언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앞서 화면에서 보신 김봉신 메타보이스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메타보이스는 이제 여론조사 업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일반 시청자분들이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테니까요. 그 어떤 기업인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메타보이스는 여론조사 방법 중에 대부분을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전화조사, ARS 조사뿐만 아니라 정성조사라고 하면 이제 직접 만나서 의견을 듣거나 온라인에서 또는 전화로 인터뷰를 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특히 저희는 이제 이름이 의미하듯이 정성적인 목소리, 즉 그 숫자로만 나오는 뭐 이거 하나, 1번, 2번, 3번 이것을 종합을 해서 몇 퍼센트가 어쩌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데 그 이면에 감춰져 있는 그런데 그러면 왜 그런지 그 왜에 대한 대답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성조사, 정량조사를 통합적으로 어떤 그런 통찰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좀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대에 사실은 더 그 역할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지금 관심은 대통령 지지율이 초반에는 뭐 조금 주춤했지만 이후에 이제 60%대로 계속 이제 높이 유지를 하다가
최근 들어서 60%대가 벽을 빼고 밑으로 50%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이 지지율의 변화가 하락한 것은 상당히 어떤 변수들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서 우리가 이제 정책들을 어떻게 마련해 가는 것이 좋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한번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죠. 이제 일단은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 네. 한국갤럽은 이제 자체 조사로 이번 주 화수목 조사를 했습니다. 네. 21, 22, 23 네. 조사고요. 이건 전화 면접 방식입니다. 가상번호를 이용한 네. 전화 면접 방식. 이 ARS보다는 이제 표본 대표성, 네. 국민을 많이 대표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인데요. 대표성이 있는 조사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라는 긍정률이 네. 56입니다. 네. 근데 전주 54였다가 네. 56으로 2%포인트 오차범위 이내로 변동을 해서 네. 사실상 횡보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텐데 네. 그렇지만 더 하락은 안 했다. 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60, 55, 54까지 조금 빠지나? 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네. 근데 54에서 더 빠지면 이제 그럼 50% 초반대로 쭉 내려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더 빠지면 이게 40%대인데 네. 대통령 긍정률이 지금 출범한 지 6개월도 다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40%대가 되면 이거는 이제 빨간불이 확실히 켜진 거고 그러나 오늘 봤더니 54를 바닥을 찍고 다시 이게 반등할 기미가 보여서 56이라는 것입니다. 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출범 초기에는 이번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65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면 상당한 것이죠. 네.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네. 지금은 그럼 56이니까 그보다는 좀 조금은 떨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정책적인 어떤 부딪힘들 그리고 정치적인 일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지난주에 나왔던 11호 부동산 대책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때에 이게 하방 압력을 받는구나. 네. 대통령 긍정률이 이거 빠질 수 있겠구나라는 조짐이 있었고요. 그 하방 압력은 이번 주에도 계속 됐습니다. 네. 됐는데도 그러면 왜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데 2%포인트 올라갔느냐 오히려 네. 이렇게들 생각하실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외교적인 문제들 특히 이제 캄보디아 사태를 해결하는 데에서 발휘되는 어떤 정부 관련 기관들의 노력상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네. 하방 압력도 받지만 다시 상방 압력으로서 국민 안전과 관련된 네. 그리고 굉장히 기민하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 듯하게 보이는 그런 내용들이 좀 상방 압력으로서 작용을 하지 않았는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보시면은 긍정평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경제 민생을 잘하기 때문에 긍정평가를 하겠다라는 분들이 19%입니다. 또 외교가 14% 나왔고요. 캄보디아 사태의 대처를 잘하고 있다도 1%로 나왔습니다. 나오기는. 부정평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외교가 1등이긴 한데 지난주보다 3%포인트 빠져서 15%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부동산 정책 대출 규제 이게 6%포인트가 많아졌습니다. 네. 이게 두 자릿수가 된 거예요. 11%로. 그러면 부동산 때문에 이거 부정평가가 더 늘고 긍정률은 내려가야죠. 네. 그런데 보시게 될 것 같으면 캄보디아 사태가 이 국민분들 마음속에 굉장히 힘들고 이건 안 돼. 이번 정부 탓해야 돼. 이번 정부 잘못하고 있어라고 됐다면 더 빠져야 맞는데 그나마 버티고 있다라는 걸로 네.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금방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그 대통령 지지율의 등락의 원인은 주요 변수로 따지면 부동산 대책을 말씀해 주셨고 이게 좀 부정적인 요소로 많이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고 긍정적인 이제 외교적인 어떤 대책 뭐 이런 걸로 만회를 했다 이렇게 보시는데 꼭 지금 이번 주에 꼭 여론조사만이 아니라 대체로 대통령과 이제 당의 지지율을 보면 주요 경제 정책들이 변수로 많이 작용하지 않습니까? 대체로 어떤 정책들이 역대 정부를 보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지 참고로 저희가 그거 들으면은 지금 정치 경제 상황을 볼 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보셨는데요. 사실 이게 어떠한 정책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그 집단이 좀 다릅니다. 네. 제가 좀 분석을 해봤을 때 이번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30대에서는 굉장히 조금 심적인 부담이 있고 이거는 긍정적으로 볼 수 없다 이런 목소리들이 지금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20대에서는 그러면 어떠느냐?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좀 크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주식과 관련돼서는 그 여러 가지 제도적인 어떤 보완을 한다거나 어떤 제도를 바꾼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경우에도 30대 그리고 이 경우에는 또 은퇴 이후 60대 후반이나 70대에도 영향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복지 정책은 의외로 40, 50대에서 많이 영향이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40, 50대 가장이신 분들은 네. 이게 어떤 복지 형태건 간에
노인복지는 이제 내가 모시고 있는 부모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 나의 경제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청년복지 같은 경우는 내가 키우고 있는 자녀 문제이기 때문에 또 나의 경제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복지 문제는 또 40, 50대의 영향이 큽니다. 이번 정부와 관련돼서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민생 회복 소비 쿠폰과 관련해서는 1차 때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습니다. 네. 그 영향이 경제 민생에 대한 성과적인 측면에서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로 나타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네. 대통령이죠. 네. 그런데 2차 때는 이 효과가 그다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더라. 네. 그거는 이제 금액 문제도 있겠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논란 때문에 이게 쌓이는 문제도 있겠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대주주 기준 이제 하향 조정 문제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당정 엇박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 이게 야당에서는 이건 양두구육 아니냐 이렇게 또 공격을 하는 그런 소지가 있고 하다 보니 이거는 또 하방 압력을 받았었습니다. 네. 물론 이게 그렇게 하향 조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제 조정이 됐죠. 결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이런 대주주 기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특히나 투자라든지 아니면 내 집 마련에 민감한 30대에도 영향이 있더라. 청년층에서. 그것도 한번 봐주셔야겠습니다. 특히 한 가지는 좀 재미있는 걸 보셔야 될 게 있는데요. 네. 이게 대통령을 경제 문제로 평가하는 부분하고요. 네. 경기 지금 상황을 지금 전망하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네. 그 지난 정부 시절에는 경기 전망이 계속 좀 안 좋았다가 이번 정부 들어서는 6, 7월에 좋아졌습니다. 네.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라는 응답이 좀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놀랍게도 8월, 9, 10월에는 부정적인 전망이 좀 또 많아졌어요. 네. 이 얘기는 뭐냐?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지금 경기는 앞으로 향후 1년간 경기가 아주 잘 될 것이다라는 어떤 손에 잡히는 게 없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렇다라면 대통령을 그러면 평가를 경제 문제 때문에 평가를 안 좋게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거기까지는 안 가 있고요. 대통령에 대한 평가와 경기에 대한 전망은 디커플링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탈동조화가 돼서 대통령에 대한 경제 또 민생과 관련된 평가는 지금은 약간은 좀 괜찮게 반영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네. 연말 연시 네. 또 설 연휴 기간에 어떻게 될지는 한 번 더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거를 지금 현 시점에서만 적용을 하면 경기 전망이 안 좋다는 여론은 많아지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지지율은 하락하지 않고 있고 그게 반영되는 그 지지는 그러면은 앞으로의 경제 정책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거든요. 과거의 데이터를 봤을 때 지금 현 정부가 지지율을 계속 유지하거나 또는 더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경제 정책들을 좀 신경 쓰는 게 좋을 거라고 보시는지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두 가지 정도를 흔히들 많이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코스피 5천 달성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제 부동산 문제 이렇게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먼저 코스피 5천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코스피는 좀 올랐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중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코스피는 오르지만 네. 대통령 긍정률은 아주 미세하게 좀 빠지고 있습니다. 폭락은 아니고요. 미세하게 좀 빠진다라고 봤을 때는 코스피 지수 상승으로 인한 대통령 평가 긍정률의 어떤 상방 압력 그 효과가 얼마나 될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빠질 때 원망은 많이 하지만 이게 올라갔을 때 이게 대통령이 잘해서 코스피가 올라가는구나라고 하는 확증적인 어떤 증거 이런 것들을 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소통이 그렇게 빠르고 쉽지 않더라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물론 주가 지수가 올라가서 그런 효과가 경제 전반적으로 나타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는데 네. 그게 과연 대통령실이 열심히 해서인지는 그럼 홍보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부동산 관련해서는 이거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뭐 보수 정부에서 어떻게 됐다, 민주당 정부에서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들이 많는데요. 집값 안정화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공급 대책이 없는 규제 일변도는 일단은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국민분들이. 네. 네. 또 하나는 이제 세금 문제를 세금이라고 했을 때 좋아할 국민분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이렇게 정비한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의견 수렴이 돼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물론 세금이라는 게 없을 수 없죠. 그렇지만 이렇게 올린다면 이쪽은 좀 내릴까 하는 이런 어떤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한국갤럽에서도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는 네. 그런데 거래 시에 취득 양도세를 완화하자. 이걸 동시에 그렇게 가자. 여기에 찬성 비율이 54%로 높은 비율이 나왔습니다. 네. 이거는 괜찮죠. 그러면은 보유세를 강화하자라는 주장에는 보완적인
어떤 세금과 관련된 정책이 뒤따라야지 무조건적인 어떤 세금을 높이겠다라고 했을 때는 저항감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 문제는 이와 같이 세금 문제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30대 청년분들 생각을 해 주시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경제 문제에서 또 하나 부분은 자영업자와 관련된 폐업, 소상공인 이 부분도 같이 한번 푸셔야 되겠다. 이런 정부에서 관련 당국에서는 이 부분을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곳곳에서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지방에서 곳곳에 뭐 구도심들이 썰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은 이번 정부에서 나서서 어떻게든지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큰 문제들만 해결하다 보면 그 생활 속에 있는 그 작은 어떤 시장 통의 경제라든지 이런 골목 경제 이런 것들을 놓치기 쉽지 않겠느냐. 그게 빠진다면 이번 겨울에 있지 않습니까? 추울 때, 특히 추울 때 민생 경제가 흔들립니다. 네. 자, 겨울이 다가올수록 민생 경제 관련 정책 이슈 좀 잘 챙겨야 된다 이런 견해를 주셨고요. 자, 금방 이제 지방선거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게 되면은 여러 가지 또 변수가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어떤 변수들이 지방선거에 또 영향을 줄 거로 예상을 하십니까? 예. 2018년에 있었던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그때 민주당이 많이 이겼습니다. 또 그 다음 지방선거인 2022년은 또 국민의힘이 또 많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할 텐데요. 2018년에는 사실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네. 뭐 치른다든지 이러한 효과가 있어서 사실은 지방선거가 아주 큰 이슈에 이제 휩쓸려 갔죠.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가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죠. 그렇게 될 수 있을지는 한번 봐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저는 실질적인 어떤 지역 발전 공약에 의해서 탄탄하게 이게 접근이 되어야 된다. 유권자들께.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뭐 AI를 도입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지역 발전 공약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일반인들이 볼 때는 사실 그 여론조사 결과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또 언론사마다 또 그 여론조사 기업들하고 또 협력해가지고 거의 매주 뭐 선거철에는 나오다시피 하는데 그 수치를 보면은 좀 고개를 갸우뚱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여론조사 결과를 잘 보고 해석을 하면 제대로 민심을 우리가 본다고 볼 수 있을지 그 조언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우스 이펙트라는 거, 이게 이제 기관 효과라고 하는 건데요. 어떤 네. 조사 회사가 조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그런 시대가 약간 접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어느 특정 세력 쪽으로 너무 많은 결과가 그쪽으로만 나온다든지 하면 그러면은 이거는 다른 것도 봐야 되겠다. 그걸 보지 말라는 말씀은 못 네. 드리겠고요. 다른 것도 한번 참조해봐야겠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 정당 정치 세력에게 유리한 그 여론조사 결과만을 계속 보는 거는 좋지 않다. 네. 이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화면접 조사가 흔히 대표성이 높기 때문에 여론을 먼저 반영하고요. 여론을 많이 반영하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ALS 조사가 선거 결과에는 가깝다고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전화 여론조사 결과도 선거 결과에 가까울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 정세마다 다르다라는 걸 고려하면서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AI 시대 아니겠습니까? AI 산업이 발전할수록 기업들의 업무 방향도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는데 AI 기술이 여론조사 업계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또 그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지금 이미 이제 변화가 왔습니다. 지금 AI라고 하면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LLM이라고 하는 우리 흔히 챗 GPT냐 제미나이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것이 사무직 근로자들의 어떤 일들을 많이 단축시켜 주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네. 일부 추론과 실시간 검색 기능까지 있어서요.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는 설문을 만들고 실제 조사를 하고요. 자료 분석을 하고 다시 보고서를 쓰는 크게 보면 4가지인데 이 중에서 특히나 자료 분석과 보고서 쓰는 기본적인 부분에 많이 지금 도움을 받고 있는데 실제로 사람들을 만나서 조사를 하는 부분에선 AI가 아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까지 가면은 이제 큰 진보라고 하겠죠. 네. 그 부분을 메타보이스에서는 더 많이 신경을 쓰신다. 이렇게. 네,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그 메타보이스는 여론조사 업계에서 어떻게 하실지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희는 이제 기술을 선도해서 바로 이와 같이 AI를 도입하는 기술을 선도해서 앞으로 더 많은 강력한 분석을 해내서 많은 시청자분들, 국민분들께 좋은 자료를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여론조사 업계 AI 시대의 동향 살펴드렸고요. 여론조사 결과를 어떻게 지혜롭게 우리가 해석할지 조언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숨가쁘게 달려온 어쨌든 경제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알차고 인사이트 있는 경제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